지금부터 집값의 추세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의 집값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소폭이에요. 하지만 반등을 조금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반등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집값이 하락하다가 반등을 살짝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이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방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KB에서 나온 주간 시세표를 좀 참고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양상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안 보합이 나오다가 2, 3주 전부터 지금 소폭이지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전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계속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국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말은 전국은 하락폭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전국은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의 상승분을 상쇄할 정도로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있다는 뜻은 전국적으로는 하락의 폭이 더욱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가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4월달 기준으로 4,840건의 아파트 매매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 4,000건 넘는 거래가 작년 8월달,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4,00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던 때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때가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이때 보게 되면은 작년 8월 달에 저 정도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3개월 동안은 서울 집값이 반등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작년 8월 이전까지는 집값이 심하게 떨어졌죠. 심하게 떨어지다가 작년 8월 이후에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3개월 정도 서울의 집값이 반등을 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그 반등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작년 11월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로 좀 그려보면요. 집값이 작년 8월 이전까지 떨어지다가 8월쯤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살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1월쯤에 다시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걸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하락 도중에 잠깐 나타나는 상승,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지금 거래량도 그때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거래량이 월 5,000건이 넘어가고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조금 우리가 주택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 좀 그게 신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좀 기억하시나요? 이게 4,000건 정도의 거래량으로는 우리가 확실히 이제 집값이 반등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미하고요. 한 5,000건 이상 되는 거래량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그건 하나의 좀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근접을 했죠. 많이 근접했어요. 4,800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5,000건을 아마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좀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고요. 이 말은 지금은 방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방은 여전히 좀 하락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의 집값은 지금 여전히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국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비서울권의 집값이 하락폭이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도 전체 평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내려가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이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수도권 중에서 핵심지인 곳들이 조금씩 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반등하는 기미를 막 보이는 곳들은 이곳들은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곳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은 좀 애매한 지역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집값 대세 상승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데드캣 바운스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또는 뭐 저금리여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는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집값 상승은 조금 어렵고요. 우리는 이것이 바닥인지 아니면은 더 떨어질지 이 두 개 중에서 솔직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은 뭐 집을 사는 것을 조금 딜레이 시켜도 좋고요. 지금이 바닥이다 싶으면은 집을 이제 슬슬 조금 이제 찾아보는 그런 모습을 조금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뭐 서두르지 말고요. 올해 말부터는 하나 건진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금부터 조금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올해 말부터 건진다고 했으니까 올해 말에 찾아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계속 주시를 하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단지들 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위주로 조금 계속 매매가나 실거래가, 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고 전국 평균적인 집값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근데 이제 결국은 돈보다는 자산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나갔지만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면은 우리는 솔직히 자산을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플레이션이 한 번씩 오게 돼요.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예전엔 이 정도였는데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 때마다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가져야 되고요. 그 자산을 평소에는 그냥 내가 능력이 될 때 사지만 지금같이 조금 하락기일 때는 최대한 미루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고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이득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셔야 될 게 기본적인 게 내가 돈을 모으면 자산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서울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거래량이 월 5천 건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은 우리가 적절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비싼 집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뭐 사람들의 벌이가 좀 아직은 시원찮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뭐 20억, 30억 이런 집을 대출을 풀로 받아서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내가 거주할 만한 내 능력이 닿는 적절한 그런 집을 선택하는 게 좀 좋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집값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계속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